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찰은 성폭행만 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신림동 범인 최 씨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검토 중입니다. 교사인 피해자는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산책이 아닌 방학 중인데도 출근하는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상 공간에서의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형 집행을 부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범죄 예방 실효성이나 외교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을 시찰한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염수 방류 시기를 판단해야 할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속 검증에 주력할 때라고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방류 범죄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에 열릴 2차 한미일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를 추진합니다. 내년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을 고려해 상반기 서울 개최가 유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이후에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을 모두 해지합니다. 총 11건 648억 원 규모입니다. 해장을 앞두고 전국 해수욕장에는 막바지 피서를 즐기려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찰이 신림동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 씨의 혐의를 강간 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최 씨는 현재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죠. 경찰이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이상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신림동 성폭행 피해 여성이 사망하자 경찰은 피의자 최 씨의 혐의를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하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을 성폭행할 의도만 있었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로 최 씨 진술에 대한 진위를 확인해 살해 의도를 입증할 방침입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서울 신림동 공원의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게 강간상해를 처음 적용한 뒤 살인 미수로 혐의를 바꾸는 도중 폭행당한 피해 여성이 숨지자 강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어제 최 씨가 도망갈 위험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없었습니다.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십니까? 경찰은 최 씨의 신상 공개를 위한 위원회를 열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피해 여성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서울 대학로에서 흉기를 들고 괴성을 지르면서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도 구속됐습니다. 범행 이유는 집 밖에서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웠다는 것이었습니다. 합정역에서 흉기로 승객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에게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기다란 흉기를 손에 쥔 채 거리에 서 있습니다. 길을 걷던 행인들은 이 남성을 발견하고 급히 발걸음을 돌립니다. 서울 대학로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60대 남성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와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의자는 동영상을 보는데 밖의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공포를 느꼈다는 주변 진술을 통해 남성의 혐의가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에서 특수협박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피의자는 주거지에서 나와 300m가량을 배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철 2호선에서는 50대 남성이 열차 안에서 열쇠고리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들은 찰과상을 입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조사에서 여러 사람이 자신을 공격해 방어하려고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성은 과거 정신병력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2019년 이후 치료는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어제부터 지하철 보안관 55명을 열차 안에 상주하게 해 지속적으로 위험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흉악범죄가 계속되고 사망까지 이르다 보니까 사형 집행을 부활해야 한다는 여론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실제 형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안병욱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신림동 사건 뉴스 추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범죄자에게 사형이 선고되고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형제가 있다고 해서 범죄가 예방이 된다는 생각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사형제는 옳지를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건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돼요. 하지만 최근 계속되는 흉기 난동 사건으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할 방법도 인권이 또 중요하지만 흉악범들은 또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지난달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조선의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숨진 피해자 유족도 국회 구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사형 선고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형제 부활을 요구하는 국민 법감정은 이해한다면서도 사형 집행의 부활 가능성과 범죄 예방 효과는 높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체포의 두려움이 없는 사람, 형벌의 두려움이 없는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해 본들 과연 이 범죄가 예방될 수 있을까? 사형의 집행이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제대로 된 특징을 살펴야겠죠. 형 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는 실제 집행엔 신중한 입장입니다. 외교적인 문제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실 만약에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EU와의 외교 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는. 하지만 신림동 피해자가 숨지면서 불집힌 사형제 부활에 대한 일벌백계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이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이혁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경찰이 강간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지만 이 최 씨는 의도가 없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성 입증하는데 가능할까요? 예, 안타깝게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당초 구속영장 신청 때 적용된 혐의인 강간 상해를 유지할 수 없게 됐고 강간 살인으로 혐의가 바뀌었죠. 영장 실질 심사 때 최 씨는 취재진의 질의에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답했는데요. 경찰은 객관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를 축적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의성 입증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인데 내일 진행될 피해자의 부검 결과에 따라 살인 의도 등 고의성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범행할 때 이 철제 너클 같은 걸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고의성, 계획성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금속 재질의 너클처럼 위험한 도구를 범행에 사용했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시각이 있는데요. 전문가 설명도 들어보시죠. 예.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했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클이나 이런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사람을 거의 실신할 정도로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 살인죄는 징역 5년 이상인데 강간 살인죄가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중대 범죄였다고 적시를 했어요. 이 사건의 피의자도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선 최 씨가 저지른 범죄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중 하나입니다. 경찰 역시 개최 여부의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이번 주 내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지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개에서도 최 씨의 최근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될 것인지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행법상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찍어서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앞서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은 범행 당시 CCTV에 담긴 얼굴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예,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좀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출근하던 길에 참변을 당한 거였다면서요. 네, 저희 취재진도 피해자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과 피해자 지인을 만나봤습니다. 교사였던 피해자는 방학 기간에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연수를 받으려 하다 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특정 기능에서 능력을 갖추시면 더 잘 가르칠 거라는 그런 기대로 이제 열린 연수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연락이 안 돼가지고 설마 아니겠지 하고 이제 연락을 했는데 저희가 아는 친구 스케줄은 사실 그날 연수 말고 없었거든요.
이처럼 피해자가 학생들에 대한 책임감이 강했던 만큼 가르침을 받았던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도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들어보시죠. 주변 선생님들도 워낙 다 예뻐하시고 학생들도 졸업하고도 계속 찾는 그런 선생님이에요. 지금도 믿기지가 않고 항상 어떤 힘든 경우에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그런 친구거든요. 유가족은 피해자가 직장에서도 남이 하지 않는 일을 도맡아 솔선수범했고 월급을 차근차근 모아 집을 드디어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던 사실을 전하며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흉악범죄가 나타나면서 장갑차, 특공대 등장을 했었는데 계속 범죄에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경찰의 순찰이 강화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합정역이나 대학로 등지에서 여전히 흉기 난동이나 흉기를 들고 배회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건 경찰의 순찰을 강화해달라는 건데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일선에서 지역 치안을 책임질 수 있는 경사 이하 계급이 정원보다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순경의 경우 9,500명 정원의 절반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비단 경찰 인력으로만 치안을 강화하려는 대책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범죄를 일어나지 않게 하는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혁재 기자였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끝나고 기시다 일본 총리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후쿠시마 원전이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번 달 말에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바로 다음 날 찾은 곳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였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오염수를 정화하는 다액종 제거 설비를 비롯한 방류 설비를 시찰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기자들을 만난 기시다 총리는 방류 시점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를 말하는 것은 삼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海洋放出の時期は安全性の確保や風評対策の取り組みの状況を政府全体で確認をし判断をしていくこととしており 또 이르면 내일 어업인들을 만나고 싶다.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모레 관계 강요회의를 열어 방류 시작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류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漁業に対する影響を可能な限り抑制する観点などを総合的に踏まえ、国として判断すべき最終的な段階に至っていると考えています。 오염수 방류 시기는 그동안 이달 말에서 다음 달 15일 이전으로 전망됐다가 최근 다시 이달 말이 유력하게 여겨지는 분위기입니다. 산케이 신문은 후쿠시마현 어민들이 저인망 어업이 시작되는 9월 이후 방류에 반대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달 중에 방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정치권은 다시 공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후속 검증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범죄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처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 먹거리와 관련해선 어떠한 타협도 없다며 IAEA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한 후속 검증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삼국 국민과 모든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거 거듭 강조했으며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범죄에 동조하고 있다며 당장 방류 중단을 요구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정부는 일본의 시나리오대로만 따라가고 있다며 국민 우려에도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문제가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오히려 정부 여당이 비공식으로 조기 방출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일본 언론의 보도로 드러나기까지 했습니다.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을 회피하기 위해 괴담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한 가운데 민주당은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한 대여론전을 예고하면서 여야의 공방은 더 격화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정례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SNS를 통해 회의 유치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열린다면 내년 상반기가 유력합니다. 이 내용은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차기 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하고 싶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새벽 귀국 직후 공개한 SNS 글에서도 다음 3국 정상회의를 주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매년 최소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열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2차 회의를 내년 한국에 유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서울 개최를 희망하고 있어 공식 제안을 한 것이고 시기나 장소에 대한 정상 간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3국 외교 채널이 추가 협의를 해야 할 사안이지만 한국 개최가 성사된다면 내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시기는 상반기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직전 한미일 정상회의가 5월 히로시마에서 열렸기 때문인지 기시다 일본 총리는 차기 개최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 한미군은 내일부터 대규모 연합연습에 돌입합니다.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은 오는 31일까지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능력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진행됩니다. 2019년 이후 축소됐던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 여부가 주목됩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오늘 정치톡톡은 이병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한미일 정상회의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뒷얘기들이 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 들어오는 모습 먼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을 내려서 골프카트에 타는데요. 크게 이국적이지 않은 운전자의 외모가 눈에 띕니다. 그러네요. 모친이 한국인인 한국계 미군 해병 대위였는데 윤 대통령을 환대하고 예우하려는 미국 측 배려였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위는 영광입니다라는 한국말을 연습해서 윤 대통령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한국계 장교를 일부러 배치했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세심한 배려 여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어요. 네, 윤 대통령 귀국하는 공군 1호기에 탑승하자마자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 와서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예. 이때 바이든 대통령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은 정치 얘기는 없었고 가족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아버지와 윤 대통령 아버지가 비슷했던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따뜻한 사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모습도 공개가 됐는데요. 회담 장소가 테라스 같은 곳인 걸 알 수 있는데 그만큼 격식 없이 편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정치권의 평가는 뭐 늘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일단 먼저 여당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던가요? 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 띄우기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예. 한미일 3국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켜 우리 외교에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최우선이기에 강력한 안보 협력은 아주 시적절합니다. 특히 김기현 대표는 전 정부의 대북 정책 등을 겨냥해 한반도 운전자가 되겠다고 했지만 탑승객 대우조차 못 받았었다. 북한에 조롱만 당했었다는 거친 발언 내놨습니다. 예, 그러면 야당은 어떤 부분을 지적하던가요? 야당은 퍼주기 외교라는 지적 계속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대중국 압박의 최전선에 서라라는 숙제만 받고 국익에는 입도 뻥끗 못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협력 강화입니까?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퍼주기 외교에 할 말을 잃습니다. 중국을 의식한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을 맹종해 수출 감소와 경제 위기가 심화됐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 한번 키워드를 한번 직접 보도록 할까요? 정치 알고 싶지 않다. 박정훈 전 단장이 한 얘기가. 네, 보신 대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오늘 법률 대리인을 통해 밝힌 입장입니다.
자신을 충성, 정의, 의리밖에 모르는 바보 군인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치, 여야, 정무적 판단은 잘 모른다. 앞으로도 알고 싶지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고 최상병 사건이 적법하게 처리되길 바란다면서 본인도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면 남은 군 생활 조용히 마치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정계 진출설에 선을 그은 건데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제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면서 현 사태와 관련해 본심이 왜곡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내일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를 앞두고 사건이 정쟁화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이병주 기자였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LH 전관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고 밝히며 특급 조치를 내놨습니다. 아파트 철근 누락 사실 발표 이후에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을 모두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최현미 기자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며 이미 체결된 전관업체와의 계약도 모두 해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은 우선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일 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유경쟁 시장을 왜곡시키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대상은 철근 누락 문제가 불거진 7월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업체와의 계약입니다. 설계 공모 10건, 감리 용역 1건 등 총 11건으로 648억 원 규모입니다. 정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역에 대해서는 공고를 모두 취소하고 전관업체 입찰을 배제하는 내규를 만들어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설계 감리 용역 업체 선정 때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상당 부분이 전관을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현직에 계신 분들을 하고 또 소통하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추정. 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계약을 전관업체라는 이유만으로 해지할 경우 법적 분쟁이 잇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또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대구에선 또 멧돼지가 출몰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나타났다가 경찰이 2시간 만에 사살했고요. 제트스키를 탄 중국인이 인천으로 미립국을 하려다가 갯벌에 빠지면서 구조 요청을 해 붙잡힌 일도 있었습니다. 해안경비는 어찌 된 것인지 사건 사고 소식 심우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심에 나타난 멧돼지가 차량을 보고도 달아나지 않고 도로를 어슬렁거립니다. 어제 오후 11시 4분쯤 대구 파동 인근 도로에 멧돼지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2시간 뒤 이곳 아파트 단지를 어슬렁거리던 멧돼지를 사살했습니다. 멧돼지는 몸무게 65kg으로 엽사가 쏜 엽총 2발과 경찰관이 권총 5발을 발사하고서야 죽었습니다. 사살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실는 것까지 제가 위에서 봤어요. 앞산에서 내려왔나 뭐 어디서 내려왔는지 모르겠네요. 연기가 피어오르는 화물선으로 해경 경비함이 접근합니다. 화재 선박 연기 점점 증가하여 재촬영하고 있음. 어제 오후 11시 38분쯤 전북 군산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2,900톤급 파나마 국적 화물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을 급파해 선원 등 16명을 구조한 뒤 13시간 40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이 선박은 화학물질 운반선으로 다행히 화물이 없어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화물을 선적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기관실에서 불이 났을 때 선원들이 선박에 설치된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이용해가지고 분사한 상태고요. 지난 16일 인천 앞바다에서 인천으로 미립국하려던 중국인이 붙잡혔습니다. 이 중국인은 인천에서 300km 떨어진 중국 산둥 지역에서 1800cc 제트스키를 타고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인은 제트스키가 갯벌에 빠지자 소방당국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군과 소방당국에서 사실을 전달받은 해경은
곧바로 중국인의 신병을 확보해 미리국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은행입니다. 네, 저들의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하와이 현지 주민들이 산불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는 114명, 하지만 1,300명 넘는 실종자 수까지 더하면 하와이 현지는 그야말로 참혹한 상황입니다. 먼저 송주영 기자입니다. 자동차를 녹일 정도로 거셌던 하와이 마우이섬 불길. 그 여파로 시신 훼손도 심각해 지문 확인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희생자는 114명으로 늘었지만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9명에 불과합니다. It's heartbreaking. I mean, we lost our town. The land, the Aina that raised us is now ash. We're still looking for our friends and family. 실종자도 1,300명으로 추정되고 있어 앞으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못한 미 국방부는 실종자 확인 전담 부서를 하와이에 급파했습니다. Of what the operational environment is like, and then to facilitate the dignified and proper recovery of the decedents and their remains. And that process is ongoing. 하지만 화재 당시 시신 일부가 흩어지고 고열로 DNA 분자마저 훼손됐을 경우 정확한 확인은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약 60억 달러, 우리 돈 8조 580억 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당국은 재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With federal aid, we will begin a massive recovery effort to clean up and begin to rebuild the affected areas of Maui. We will rebuild Lahaina.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내일 마우이섬을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네, 이렇게 하와이 산불이 채 꺼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캐나다와 스페인에서도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이 역시 기후변화가 원인인데요. 한편에서는 폭염이고요. 지구가 불덩이가 된 듯한 요즘입니다. 이어서 이성식 기자가 전합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대피하는 차량의 창문 밖은 검은재로 뿌옇고 붉은 눈길만 눈에 띕니다. When we are driving, both of the highway side, it's burned down so that it's all trees are black. I think it's the internet line or fiber lines, poles are down, and we still see smokes coming out. 캐나다 서부의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주민 3만 5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We just had to do the instruction per the evacuation order. We were told to move out by Friday midday, which we did. But when we left, everything was just calm and the city was just quiet. 곳곳에서 새로운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소방 당국은 지난 100년치 화재와 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의 유명 휴양지 테네리페 섬에서도 대형 산불이 이어졌습니다. 대피 인원은 전날 4,500명에서 하루 만에 2만 6천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Ahora es verdad que ayer las personas estuvieron un poco más tranquilas, pero ya esta noche hubo un poco más de revuelo al ver que había pues más gente que tuvieron que evacuar y demás. Entonces, sobre todo con el tema de los animales, la gente estaba muy preocupada. 지난 15일 시작된 산불은 건조한 날씨 속에 계속되며 서울 면적의 8배가 넘는 지역을 태워 지역 최대 화재로 기록됐습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음주운전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이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술병에 음주운전은 살인이란 경고 문구를 넣자는 건데요. 정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트의 주류 코너입니다. 진열된 술병을 보면 지나친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앞으로는 술병에 음주운전은 살인과 같다라는 음주 경고 문구가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지속되면서 음주운전을 경고하는 문구도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지난 5년간 평균 13만 건 이상입니다. 사망자 수도 평균 260건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험성에 해외 47개국에선 음주로 인한 폐해를 술병에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음주운전, 임신 중 음주, 건강의 위험성을 경고 문구로 표기하고 있고 튀르키예 술병에서도 비슷한 경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음주운전 경고 내용 표기에 동의한다면서 관련법 개정을 위한 세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흡연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1인 가구가 늘어난 게 이유인데요. 이런 흐름에 편의점 매출의 상당 부분이었던 담배 매출은 줄고 그 자리를 도시락과 같은 먹거리가 채우고 있습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소비자들이 잇따라 제품을 결제합니다. 아이스 커피와 컵라면, 삼각김밥, 빵과 젤리까지 다양합니다. 물이나 좀 에너지 드링크 이런 거 많이 사가시고요. 도시락이나 김밥 이런 거 많이 찾으시고, 그리고 약간 행사 제품 이런 것도 많이 사가시고요. 담배는 그동안 편의점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가공식품 매출이 담배를 앞선 후 두 품목의 올해 상반기 매출 비중은 7%포인트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우선 눈에 띄게 준 흡연 인구가 담배 매출 감소 요인으로 꼽힙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지난 2011년 27%에 달했던 국내 흡연율은 지난 2021년 처음으로 20%를 밑돌았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가성비를 좇는 소비 방식도 매출 비중 변화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고 또 대량으로 사기엔 좀 부담되는 게 있어서 주로 좀 저렴한 제품들을 찾다 보니까 처음 보는 제품이어도 1+1이면 사고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업체들도 판매 가격의 30%를 밑도는 이윤의 담배 대신 매출을 늘리고자 다른 품목 위주로 행사를 이어가는 상황. 편의점 업계는 앞으로 5년 안에 담배 매출이 전체의 30%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전국의 해수욕장 폐장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면 모두 문을 닫을 텐데요. 폐장 시기쯤 되면 더위가 좀 꺾여야 하는데 폭염은 여전합니다. 이번 주에 내릴 비 소식에 기대를 좀 해보면서 막바지 피서객들의 모습을 노승환 기자가 담았습니다. 썰물로 드러난 넓은 갯벌에서 아이들이 흙을 갖고 노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여전히 찌는 듯한 더위에 곳곳에서 물놀이가 한창입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인천의 을왕리 해수욕장입니다. 한 2, 3년 만에 가족이랑 넓은 바다에 오고 맛있는 밥도 먹어갖고 너무 재밌고 시원했어요. It's good. Many meeting, many really friendly. Hope me.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인 이 해수욕장에는 오늘 하루 수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이번 주 전국 대부분의 해수욕장이 문을 닫을 예정인 가운데 막바지 폭염 속에 각 해수욕장에 인파가 몰렸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과 광안리 해수욕장에는 각각 10만 명이 가까운 피서객이 몰렸고 충남 보령 대천 해수욕장에도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입추가 지났지만 폭염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경기도 여주와 강원도 홍천 등 모두 13곳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그 외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중반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여름 내내 이어졌던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직장인분들은 이번 폭염에 출퇴근하기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 가볍게 반바지라도 입었으면 좋겠지만 회사에 그렇게 입고 가기에는 눈치 보이는 게 현실이고요.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으란 회사 복장 규정도 애매하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 이렇게 반바지 차림으로 출근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혹서기 기간에 가벼운 옷차림으로 출근하는 이른바 쿨비즈 제도를 도입한 서울의 한 항공사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과 사무실에서 회의하는 직원들 모두 반바지에 샌들 같은 가벼운 차림입니다. 업무할 때 집중도 더 잘 되는 게 있어서 훨씬 업무의 능률이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에게 간편복 출근은 그림의 떡입니다. 대부분의 회사 복장 규정에는 깔끔한, 단정한 등 모호한 단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정장 등을 차려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통 외부 미팅도 있고 아니면 회사 이미지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반바지까지는 좀 허용하는 게 살짝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과거 국내 한 항공사가 단정한 복장을 갖춰야 한다며 여성 승무원들에게 치마만 입도록 했다가 인권위 권고를 받고 이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바지를 입겠다고 신청한 일부 승무원을 뺀 대부분은 여전히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법정 안에서는 복장을 단정히 하라는 규정에 따라 한여름에도 대부분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메고 법정에 들어갑니다. 단정함의 용어의 모호성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징계를 하는 것도 되게 모호한 부분이 있죠.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됐던 올해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이란 규정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복장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휴일인 오늘도 푹푹 찌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된 가운데 한낮에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돈 곳이 많았는데요.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그래도 화요일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고요. 주 중반까지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 전망입니다. 한편 내일까지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밤까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내륙에 5에서 최고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은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 서울 25도 등 곳곳에서는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3도, 광주와 대구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비는 화요일 중부와 호남 지역부터 시작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은 금요일 오전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